대한민국의 차세대 전투기 KF-21 보라매가 수직 이착륙 기술을 성공적으로 구현하며 전 세계 군사 기술계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KF-21은 기존의 단거리 이륙 및 착륙, 스톨, 개념을 뛰어넘어 수직 이착륙, 부월, 기능을 갖추는 데 성공했으며 이는 대한민국의 항공 기술력이 한층 더 발전했음을 의미한다. 특히 KF-21의 수직 이착륙 성공은 기존의 F-35B와 같은 미 해병대의 스토브의 단거리 이륙, 수직 착륙, 전투기와 유사한 개념으로 한국이 자체 기술로 이 같은 혁신을 이뤄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기술 개발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KF-21의 랜딩 기어, 시스템과 엔진 기술의 발전이다. 기존의 전투기들은 활주로가 필수적이지만 KF-21은 자체적인 추진력을 극대화하는 신형 터보팬 엔진과 추력 편향, 스러스트 벡터링 시스템을 적용하여 짧은 거리에서 이륙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이는 공중작전 시 작전 유연성을 극대화할 뿐만 아니라 긴급 상황에서도 최소한의 공간에서 이륙과 착륙이 가능하도록 해준다. 이러한 기술은 특히 항공모함에서 운용될 가능성이 크며 대한민국이 독자적인 항공모함 전력을 갖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KF-21에 붙을 기술 도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대한민국 공군과 해군의 전력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것이다. 현재 미국, 영국, 러시아, 중국 등 일부 선진국만이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전투기를 운용하고 있으며 한국이 이 기술을 보유하게 됨으로써 명실상부한 항공기술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특히 KF-21 블록 3 모델에서는 더욱 강력한 스텔스 성능과 차세대 무장 시스템이 도입될 예정이어서 향후 대한민국이 개발할 항공모함 및 상륙함에서 이 전투기가 운영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성과는 한국의 방위산업체와 국방과학연구소, ADD의 오랜 연구 개발 끝에 이루어진 결과이며 앞으로 더욱 발전된 형태의 수직 이착륙 전투기를 개발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KF-21의 VLR 기술은 해외 수출 가능성을 더욱 높이는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전 세계적으로 단거리 이착륙 및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전투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KF-21이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면서 동남아, 중동, 유럽 등의 여러 국가들이 KF-21 도입을 검토할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 대한민국은 KF-21 전투기의 추가적인 개량과 함께 이를 기반으로 한 차세대 스텔스 무인기 개발도 진행하고 있다. 특히 가오리 X2와 같은 무인 전투기가 KF-21과 연계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 전장 환경에 맞는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번 KF-21의 수직 이착륙 기술 성공은 대한민국이 자주국방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며 세계 방산 시장에서 한국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KF-21이 어떤 추가적인 발전을 이룰지 그리고 대한민국이 이를 통해 어떤 국방 전략을 펼쳐나갈지 전 세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무기는 많고 기본은 없고 사성 장군 고개 숙인 오폭의 진짜 문제 박수찬의 공군의 수장인 이영수 공군참모총장이 10일 고개를 숙였다. 지난 6일 경기 포천시 지역에서 발생한 전투기 오폭 사고에 대한 대국민 사과였다. 이 총장은 사고의 모든 책임은 참모총장인 제게 있다며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 통렬히 반성하고 뼈를 깎는 각오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 다시는 이런 사고가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군에서도 엘리트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막강한 위력을 발휘하는 첨단 무기를 대거 운영하는 기술군대로 인식됐던 공군이 실무장 훈련 과정에서 좌표를 잘못 입력하고 사후 대응도 육군보다 늦었다.
겨울 동안 얼었던 사고 지역의 땅이 약간 녹으면서 MK-82 폭탄이 땅속으로 조금 파고들어 터진 덕분에 화염과 파편이 옆쪽이 아닌 위쪽으로 퍼져서 피해가 다소 줄어든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는 말이 나온다. 공군이 새 무기를 도입하는 데 골몰하는 동안 수십 년간 운용했던 임무체계에 허점이 커졌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공군 조직 전반에 대한 혁신과 구성원 역량 강화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한국 공군은 냉전 종식 이후 30여 년에 걸쳐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해 첨단 무기를 지속적으로 도입했다. 총 사업비 7조 4천억 원을 들여 F-35A 스텔스 전투기 40대를 미국에서 도입했고 2028년까지 20대를 추가 구매하는데 4조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된다. 고고도 무인 정찰기, HAV, 글로벌 호크 4대를 8,800억 원에 도입했고 브라질 엠브라에르 C-390 수송기 구매에도 7,100억 원을 투입했다. KF-16 성능 개량 사업에도 2조 2천억 원을 투입했다. 올해 상반기쯤 기종 선정이 이뤄질 공중조기경 모통제기 추가 도입, KF-21 양산 등에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 혈세를 들여 도입한 공군의 첨단 무기들은 국군의 날 등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위용을 과시했다. 625 전쟁 발발 당시 제대로 된 전투기조차 없었던 한국 공군이 70여 년 만에 세계적 수준의 첨단 무기를 대량 보유한 군대로 탈바꿈한 셈이다. 하지만 내부에선 여전히 문제가 남아 있었다. 전투기 오폭 사고는 이 같은 문제점을 수면 위로 떠오르게 했다. 눈에 보이는 첨단 무기 도입에 집중하고 눈에 잘 띄지 않는 숙련도 향상이나 조직 구성원 관리 등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번 사고에선 조종사와 관련 인원이 기본조차 지키지 않거나 특정 임무에만 매몰되어 중요한 징후를 무시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번 사고도 KF-16 12번기 조종사의 부실한 좌표 확인, 사전 점검을 소홀히 한 지휘부의 부실 관리가 원인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심각한 인적 문제다. 항공사고에서 가장 유의해야 할 부분이 인적 문제다. 조종사나 관련 인원의 부주의, 피로, 긴장, 기술 미숙, 착각, 무시 등은 치명적 사고를 초래한다. 민간 항공 분야에서 발생하는 사고 중 절반 이상이 기본적 운항 절차를 지키지 않거나 부조종사의 불충분한 크로스체크 등 인적 문제일 정도다. 공군 조종사는 비행 임무 계획 장비, 젠패스를 활용한 비행 준비 과정 비행 자료 전송 장치, DTC를 전투기에 로딩한 후 이륙 전 항공기 점검 과정 사격 지점에서 표적 유관 확인 과정에서 좌표 확인 절차를 거친다. 12번기 조종사도 훈련 전날인 5일 젠패스에 좌표를 입력했다. 한 번기 조종사가 경로 좌표를 불러주고 2번기 조종사가 12번기 젠패스에 좌표를 입력했다. 이때 잘못된 좌표가 입력됐다. 훈련 당일 두 조종사는 젠패스에 오입력된 좌표를 DTC에 담고 전투기 조종석 내 슬롯에 저장했다. 2번기 DTC에 장비 오류가 생겨 2번기 조종사는 수동으로 정확한 표적 좌표를 입력했다. 한 번기는 좌표를 잘못 입력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 이륙하고 나서 한 번기 조종사는 진입 지점 이후 비행 경로와 표적 지역 지형이 사전 훈련 때와 다르다고 느꼈지만 정해진 탄착 시각 등이 임박한 점을 감안 표적을 유관 확인하지 않고 폭탄을 투하했다. 2번기 조종사는 동시 투하 목표를 이행하고자 한 번기 지시에 따라 같은 지점에서 폭탄을 투하했다. 작전 수행 전 조종사가 보고하는 실무장 계획서를 지휘부가 검토하는 체계가 있지만 시행되지 않았다. 전대장은 상부 지시와 연계한 안전 지시 사항을 하달하는 등 전반적인 지휘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하지만 안전 관련 업무를 대대장에게 위임했다. 대대장 역시 일반적인 안전 사항만 강조했을 뿐 실무장 사격에 대한 세부 지도 감독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항공기 사고는 한 가지 이유만으로는 발생하지 않는다.
기체 문제와 인적 문제, 조직 문화, 훈련 수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한 일들이 사고에 복합적 영향을 미친다. 이번 사고도 단순히 12번기 조종사와 해당 부대 지휘부 과실로만 규정할 수는 없다. 공군의 조종사 훈련 및 관리 체계, 지휘관 리더십 등 항공작전과 관련된 모든 요소에서 잠재적 근본적 문제가 있다. 전투기 조종사는 자신의 기체에 있는 장비들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조작하면서 경험을 쌓아야 한다. 그러려면 미군처럼 많이 써봐야 한다. 하지만 한국 공군은 그런 환경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공군 전투기 조종사가 육지에서 실무장 사격은 1년에 한 번 정도일 정도로 드물다. 그나마 실사격 훈련도 암암리에 족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정 사격장 내 표적을 정확히 명중시키는데 필요한 방법이 일선 부대에선 굳어져 있다는 뜻이다. 이는 돌발 상황에서의 대처 능력을 떨어뜨리고 실전 능력 향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한번기 조종사가 비행 도중 이상 징후를 느꼈음에도 그대로 비행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 조종사의 심리적 문제도 지적 대상이 될 수 있다. 한번기 조종사는 지상 표적을 육안 확인하지 못했는데도 사격장 내 최종 공격 통제관, 제인씨에게 표적 확인 통보 후 폭탄을 투하했다. 공군 관계자는 표적이 잘못됐다고 판단. 임무 중지하고 돌아오면 어떤 처분도 없었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도 그럴지는 불확실하다. 조종사가 비행 도중 특정 임무나 목표에 지나치게 몰입하면 그에 반대되는 신호나 징후가 나타나도 인지하지 못하거나 무시하는 위험이 생긴다. 시야가 매우 좁아지기 때문이다. 해당 KF-16들은 김명수 합참의장, 제이비어 브런슨 한미연합 군사령관 등 양국군 수뇌부가 지켜본 가운데 열린 한미연합통합화력훈련에 참가했다. 군 수뇌부가 지켜보는 상황에서 조종사로선 심리적으로 무조건 임무 완수라는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한번기 조종사는 정해진 탄착시간, TOT를 지켜야 하는 상황까지 겹치면서 속도를 높였고 잘못된 비행 정보를 믿고 임무를 강행한 것도 심리적 압박과 관련이 있다는 지적이다. 공군이 과거부터 조종사의 압박감을 덜어줄 수 있는 기술을 발전시켜 왔는지, 관련 교육 훈련이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철저히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일정 관리 문제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빡빡한 일정 또는 부족한 휴식 시간은 조종사 피로를 누적시킨다. 피로는 비행기 조종에서 매우 심각한 사안으로 꼽힌다. 조종사 의사결정 오류 또는 지연, 잘못된 조종기술 구사 등 부작용이 크기 때문이다. 조종사 피로가 항공사고를 악화시킨 사례도 있다. 따라서 민간 항공사들은 조종사에게 충분한 휴식 시간을 주고 일정도 세심하게 짠다. 이번 사고 조종사들은 5일 오전 오후 군산기지를 이륙해 경기 포천시 승진 사격장으로 사전 연습 비행을 했다. 5일 오후에 사전 연습 비행을 끝내고 6일 실제 비행을 준비하고자 저녁 식사 후 다시 출근했다. 사고 전날 한번기 조종사는 오후 9시 40분, 두번기 조종사는 오후 10시에 퇴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요한 훈련이나 작전을 앞둔 시점에선 부대 내에서든 집에서든 충분히 쉴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해당 부대에서 세밀하게 관리를 했을지는 불확실하다. 지휘관의 리더십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지휘관은 자신이 통솔하는 조종사와 전투기의 특성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조종사들을 지휘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초급 장교 시절부터 지속적으로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을 장려하는 조직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지식과 경험을 쌓은 장교들이 진급해서 전대장이나 비행단장을 맡아 후배들을 올바르게 이끌어야 한다. 그래야 이번 사고처럼 기본조차 간과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 사람들이 흔히 보는 것에 치중하고 인적 문제를 소홀히 한 조직은 무너진다. 지난 2007년 1월 인도네시아에서 아담 항공 여객기가 추락해 102명이 숨진 참사가 대표적 사례다.
당시 인도네시아 신생저가 항공사였던 아담항공은 세련된 기체 디자인과 산뜻한 승무원 복장으로 큰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조종사와 정비사의 숙련도는 형편없었다. 관성 항법 장치, 아이어스가 반복적으로 고장났지만 고치지 않았고, 교육받지 못한 조종사들은 대응법을 몰라 실수를 반복하다 추락했다. 아담항공은 면허 취소 처분을 받고 사라졌다. 한국공군도 국민들의 눈에 쉽게 띄는 첨단 무기 도입에만 집중하면 내부 역량이 부실해질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 공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종사와 지휘관, 지상요원 등의 전문성이다. 인적자원 관리를 더욱 치밀하게 하고 내실을 다지지 않는다면 지금보다 더 큰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